누구나 들어봤지만 잘 알지 못하는 4차 산업혁명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속닥속닥 미래접속 4.0 이광현입니다. 오늘도 생활 속 과학 이야기를 알기 쉽게 풀어줄 여러분들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저는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 중에서 생존 본능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잘 변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안 바뀌는 거면 사람 아니고 그런 거 아닐까요? 사랑? 사랑. 불변? 사랑은 변하잖아요. 아, 그럼 사랑은 변하는 건가? 움직이잖아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니까 변하는 거죠. 진정한 사랑. 아, 그렇죠. 진짜 트루 러브. 참사랑을 모르는 걸로. 그다음에.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저 세상. 저 세상은 우리를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아, 이 세상은 안 변했지만 저 변해도 저 세상 안 변. 아니, 나는 임 기자님이 안 변할 것 같아. 그죠? 저 세상이건 이 세상이건 안 변할 것 같아. 아, 좋네요. 항상 이 모습 그대로. 네,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보시죠. 첫 번째는 전화기입니다. 옛날식 옛날 전화기죠. 전화기구나. 네네. 이 전화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죠. 형태만 바뀌어. 네네, 형태가 바뀌었죠. 그 다음 사진은 이제 마차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동수단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 이게 교통수단. 네, 이동수단이라는 건 똑같지만 방법이 바뀐 네, 거죠. 말로 움직이던 것을 이제는 엔진으로 움직이는 시대가 됐죠. 다음은 이제 교실입니다. 뭐 지금 교실이 이 시대 교실이라고 보셔도 되겠지만 저건 굉장히 오래전의 교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실의 모습은 어떤가?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가장 변화가 없네요. 그럼 네. 사진만 컬러로 바뀌었네요. 네,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변하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교육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산업혁명 시대에 만들어진 교육 패러다임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건 뭔가 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젠 교육산업에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맞춰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책상에 앉아 외우기만 하던 주입식 교육과 달리 오감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미래 교육. 어디든 원하는 공간에서 수업을 듣고 인공지능 선생님에게 과외를 받는다. 여기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학습까지. 미래를 바꾸는 교육의 힘.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형 인재를 만들기 위해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교육에 대해서 알려주실 선생님 모셨습니다. 나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아무래도 학부모다 보니까 자,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은 좀 어떻게 많이 바뀌게 되는 건가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라고 하는 자체가 또다시 창의성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여태까지 우리가 창의성은 식상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창의성은 4차 산업혁명에도 중요한 화두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창의성 교육에 어떻게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야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세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 보시고 말씀을 좀 나눠주시죠. 네. 교과서. 네. 그 교과서 제목에다가 국산대 거기다가 막 묵자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글자. 그런 거 하셨나 봐요. 네네. 네. 그럼요. 지우개를 엄청 지우고. 그것도 보기 싫습니다. 두 학원? 번째 사진은 학원 간판들이 학원가? 저기 뭐 있네요. 대치동처럼 생겼네요. 막 옛날 아픈 기억들 떠오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좀 요즘에 많이 봤던 예서 책상. 약간 독방처럼 생긴 독서실 책상. 뭐 공통점은 공부하는 거 아닐까요? 공부의 네. 수단?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것도 전에부터 우리가 들었던 얘기는 교과서를 달달 외워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 같고요. 그 수능 만점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네.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다. 그리고 이 사교육 광풍도 당분간 없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책상은 조금 특별한 거라서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네. 발견하게 된 건 한 4, 5년 전쯤인데 요새 한 드라마 때문에 또다시 인기리에 팔리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서가 써서. 지금 막 팔리고 있다고요? 아니, 저게 없어서 못 판대요. 맞아요. 지금 정말요? 물량이. 부모들이 네. 지금 엄청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자주 사용하니? 네, 스탠드 책상에서도 집중 안 된다 싶으면 들어가요. 완전 독서실 같거든요. 굿.
아 잠깐만 이거 로봇 실험용으로 만든 거 아니죠? 사람을 하는 거죠. 저 원룸 같은데 그냥 저 안에서 뭐 밥물변 시스템이라고 하죠. 밥 주고 물 주고 대소변 갈아주고 완전 사람을 가둬놓는 거죠 저거는. 근데 어쨌든 이런 주입식 교육이 앞으로 계속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많이 미래엔 바뀌어야 될 텐데 네. 요즘엔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나요, 교수님? 지금은 덜 주입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주입식 교육이 바뀌는 게 아니라 네. 덜 주입하는 거요. 교육의 방식이 사실은 바뀌기가 참 어렵잖아요. 네. 한국의 교육 문제와 교통 문제는 신의와도 바꾸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신의와도. 주입식의 양이 줄어들고는 있다. 다만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 현재로는 IT 기술이나 이런 기술이 교육에 접목되고 있고 공간과 위치 또 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사진을 준비해 오셨죠? 태블릿 PC 하고요. VR 고글 아닌가요? 네, VR 기구고요. 마지막에 디지털 컨텐츠. 디지털. 네. 요새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공부한다는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교과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교과서를 떠올리면은 텍스트 위주의 책을 생각하지만 지금은 이제 다양한 멀티미디어 매체들이 교과서로 도입되고 네, 영상도 보고 음악도 게임도 듣고. 하고 어쩔 네. 그 요새 아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PC라든가 태블릿에 중독된다라는 게 부모님께서 너무 많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막느냐. 좋은 해법은 압수하는 거다.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 때. 맞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거 했어요. 다 걷었어요, 핸드폰. 핸드폰이 네. 없었어요, 저는. 삐삐도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학교에서 이거를 교과서 대신에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제는 압수할 수가 없는 문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제 정보와 기기를 자녀들하고 분리시켜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올바른 해결책은 아닐 것 같고요. 어떻게 스마트 기기를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자기 조절 능력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모님이 아이들 보는 앞에서 핸드폰 사용을 과사용을 하지 않으시는 모범을 보이시는 그러니까 왜냐면 얘 너, 엄마는 하면서 엄마는 얘 너 그만해라. 스마트폰 그만하라고 엄마가 했니 안 했니? 하면서 엄마는 이제 하트 달라고 보내고 쪽지. 맞아요. 네. 요즘 아이들은 워낙 똑똑해서 어른들이 뭐 하는 행동까지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 스스로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엘빈 토플러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한국의 학생들은 이 사라져가는 산업 체계에 맞는 교육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암기 위주의 어떤 그런 교육 체계를 꼬집는 말이겠죠? 제 기억으로는 엘빈 토플러가 제 얘기를 했던 것이 이미 20년 전 얘기 같아요. 2001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심지어는 한국의 교육은 학교 공장에서 찍어내는 교육과 같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문제인 것 그게 같아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교육 시스템이 이게 200년이 넘은 시스템이에요. 네. 18세기 말에 프로이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낸 그 시스템인데 이 특징이 뭐냐면 모든 학생들을 학교에 모여서 교육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 학교는 의무 교육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의 실력을 전국적으로 파악할 만한 평가, 학력 평가를 실시한다. 네. 그리고 그 선생님들을 사범대학을 통해서 양성한다. 지금하고 똑같죠? 똑같네요. 근데 이게 지금 200년이 넘은 시스템인데 여기서 크게 달라지지 않고 계속 가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받고 있는데 네.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19세기의 학교에서 20세기의 사람이 21세기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 그 얘기를 들은 게 몇 년 전이에요. 네. 아직도 우리가 안 변하고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실 미래 일자리가 바뀐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미래 사회에는 어떤 인재상이 좀 필요할까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아마 AI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AI가 인간하고 대체되어질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 영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AI는 우리를 사랑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AI와 감정의 교류를 나눈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또 AI 스스로 문제를 찾는다거나 호기심이 많은 것. 인간은 꼭 돈이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호기심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 많은데 그것은 아직까지 AI가 따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제가 들어봤던 새로운 직종 같은 경우가 노스텔지스트. 이게 이제 향수를 우리에게 마련해주는 직종이라고 하는데 제가 7080인데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송골매를 제가 좋아했었는데요. 어쩌다 맞아. 그럼 제가 집에 돌아갔을 때 송골매 노래가 나오고 조개탄 나는 난로라던가 이렇게 인테리어가 있으면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AI가 우리가 해줄 수가 없을 거다. 그거야말로 창의성과 감수성이 필요한 직종인데 이런 직종은 미래에 유망한 직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봤습니다. 네.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융합하고 협동인데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문제를 풀려고 혼자서 골을 싸매고 이렇게 고민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 문제 해결을 실생활에서 풀 때는 대부분 여러 명이서 힘을 합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회생활도 그렇고요. 학교 생활도 그렇고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하는 건데 이렇게 다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요즘에는 이제 학생들이 조별 과제라고 해서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이런 숙제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팀플의 악역사 뭐 이런 거 아, 없어요? 혹시? 팀플이요? 프리라이더 타면은 정말 힘들죠. 아, 그쵸. 프리라이더가 안 하고 안 하면 무임승차하는 거죠. 무임승차하는 거. 조별 과제를 하면 5명이 조예요. 그럼 5명이 일을 나눠 가지고 해야 되는데 꼭 보면은 일을 덜하는 사람이 있고 많이 하는 사람이 생겨요. 꼭 팀플을 하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팀이 수업마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뭐 대충 할래 이렇게 나왔을 때 그걸 설득하고 같이 여러 가지 소재를 융합하면서 대화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걸 힘들어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육은 이런 식으로 어떤 협동심을 기르거나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IQ 또 EQ를 검사해서 알아보듯이 사람마다 창의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또 알아보는 검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검사입니까? 네, 이 검사는 노벨상 수상자라든가 창의적인 인물 100명을 인터뷰를 해서 창의적 성취에 필요한 요인이 무엇일까를 추출해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문항으로 만든 검사인데요. 원래 문항은 한 125문항 정도 됩니다. 네. 엄청 기네요. 그 몇 시간짜리 시험이에요? 6분짜리. 직관적으로 보자마자 3, 2, 5, 4, 2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 그냥 주일식으로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장 창의적인 사람이 1초 만에 풀고 나오는 것도 봤습니다. 정말요? 백지로 나오더라고요. 아, 멋있다. 아, 그 생각을 내면 우리는 다 풀 생각만 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잘하던 방법은 OMR 카드에 고속도를 내는 거예요. 쭉 1번. 끝. 진짜로요? 웃기려고 하시는 거죠? 진짜 네, 그래서 임동욱 기자가 얼마나 창의성이 있는지 저희가 사전에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잠시만요. 눈 좀 가리고요. 네, 제가 풀었어요. 재밌는 질문 중에 저는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한다 이게 있던데 네. 엉뚱한 생각은 이 중에서는 아마 우리 임 기자님이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니, 한 교수님이 더 많이 하시지 않을까요? 로봇이면 아예 새로운 거를 만드는 일이니까. 저는 엉뚱한 생각이 너무 많아서 걱정해요. 지금도 눈앞에 막 양꼬치가 어른어른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그냥 먹는 생각이잖아요. 먹는 생각이잖아요. 뭐 엉뚱한 생각에 뭐 급이 있나요? 여러분 결과가 궁금하시죠? 네. 제가 이걸 인공지능에 맡기면 좋았을 텐데 제가 직접 채점을 했습니다. 아, 채점이요? 네. 인간지능으로. 손바닥 그래서 내밀고 우리 있겠습니다. 한재건 박사님이 만점이에요, 만점. 역시. 나 노벨상 받는 거야, 이제. 10만 점 만점에 만점 아닌가요? 총점이 얼마인가요? 아, 10만 점 중에 만점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나 여태까지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것, IQ가 좋은 것하고 창의성하고 동가로 생각했는데요. 최근에는 어떤 코드가 더 중요하냐면 열정과 몰입이 더 중요한 코드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열정과 몰입 코드는 이광영 앵커님하고 우리 최정문 씨하고가
1등이에요. 공동 1위입니다. 나는 뭘 해도 1등이 옵니다. 나는 뭘 해도 1등이 옵니다. 창의적이진 않지만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 우리 임동욱 기자님은 보니까 마인드셋 자체가 창의적이야. 저는 그 문제 풀 때도 앞에서 양꼬치가 지글지글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 그래요. 저도 이렇게 내가 창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 아이도 창의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 때문에 얘를 좀 창의적으로 좀 키우고 싶은데 그게 좀 가능한 건가요? 네. 그럴 수 있는 겁니까? 먼저 우리 앵커님께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앵커님의 창의성 점수는 절대 낮지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 창의성이 낮지가 않아요. 문제는 나는 창의성은 당연히 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점수. 그게 너무 낮아요. 창의적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본인에 대한 인식을 그렇죠. 너무 저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새로운 용어네요. 창의적 창의적 예. 저는 그래서 바닥이네. 제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창의적 자존감을 올리는 거다. 우리 창의적인 잠재력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렇게 턱을 내밀고 방송하시죠. 자존감을 높인 채로 이렇게. 아니, 자존감을 높이는 거지 턱을 높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또 조사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성균관대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의성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했어요. 5학년, 6학년 아, 5학년. 학생들이 60명 정도 학생들 대상으로 했어요. 그렇게 3회 창의성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3회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점수 비교를 사전 사후 비교를 했는데 네. 원래 마음이거나 동기는 큰 변화가 없어요. 아마 3회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창의적인 머리 점수는 굉장히 높아졌어요. 딱 3번만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너 앉아서 문제 해결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엄마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고 책도 보고 그다음에 앉아서 책장에 앉아 생각해봐. 네가 뭐가 문제인지를 적어봐. 아, 자유도를 높이는 거네요. 자유도를 높일 수도 있고 자기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절차나 과정을 조금만 익히는 거. 이걸 제가 표현하는 건 어려운 말로는 메타커그니션인데 쉬운 말로는 자기 머리 사용법인데 자기 머리 사용법을 잘 모르는 거죠, 아이들이. 요즘에 말하는 메타인지. 그렇죠. 근데 그 창의적인 머리와 잔머리를 구분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임동욱 기자님 약간 잔머리 쪽이실 것 같은데. 저는 제 머리 사용법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자책할 때 벽에다가 이렇게 쿵쿵 찌을 때 열심히 왜냐하면 요즘은 아이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엄마 아빠가 자제를 시키다 보니까 아이들도 진화해요.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를 속일 수 있는지.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지문이나 홍채를 이렇게 해서 막아놨더니 빅스비 있잖아요. 네. 그걸 이용해가지고 인식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음성 목소리를? 인식을 해놨더라고요. 아무리 잠궈놔도 얘가 새벽에 게임을 했더래요. 어떻게 했나 봤더니 빅스비 빅스비 게임 게임 하려고 자기 목소리를 인식해 놓은 거예요. 이 정도 창의성이면 창의적인가요? 이게 문제죠. 아니, 저 정도로 잔머리인가요? 문제를 해결했으면 게임을 하게 해줍시다. 이거는 열정 점수가 뭐 거의 뭐 10만 점 결정. 창의적인 건가요? 네. 창의적. 창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성균관대학교 학생 중에 동아리인데 해킹을 했어요. 네. 해킹을 해가지고 그걸 아이들한테 정보를 다 나눠줬어요. 학교에서는 그 학생에 대해서 일종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란이 있었지만 페널티를 줘야 되느냐. 그렇죠. 재능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좋은 쪽으로 우리가 활용하면 되니까. 어른들의 마음도 넓어져야 할 것 같긴 해요. 애를 바로. 창의적으로 키우려면 이 어른의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에서 부모의 역할 넓어져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본 영화 중에 인터스텔라가 있습니다. 네. 인터스텔라의 포스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래서 아이들은 언제나 새로운 네. 답을 찾아낼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창의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 교육 방법에도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일 많이 요즘에 이제 시도가 되고 주목을 받는 게 이제 플립 러닝입니다. 자, 이 플립 러닝이 대체 어떤 교육법인지 곽덕이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과학 상식을 책임지는 과학 덕후 곽덕이입니다. 창의성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교육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플립 러닝. 어떤 교육법인지 궁금하시죠? 플립 러닝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집에서 복습을 하던 전통 교육 방식과 달리 선생님이 제공한 콘텐츠를 사전에 학습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교실에서는 토론, 과제풀이 등 학생들의 참여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는 수업 방식을 말하는데요. 거꾸로 학교라고도 불리는 플립 러닝은
학습자를 보다 능동적으로 변화시키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준다는 특징이 있죠. 지금까지 곽덕이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플립 러닝을 처음 들었는데 이걸 배워보시거나 혹시 가르쳐 본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제 수업 시간에 하고 있어요. 일종의 결과를 평가하는 게 우리의 전통적인 수업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결과를 나눠주고 자, 이거 할 거야. 너희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그 과정을 같이 만들어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직접 해보니까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잘하는 친구들, 수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친구들은 네. 수업 효과가 정말 높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가르치던 게 100이라고 한다면 아마 150 정도의 효과를 이 학생들이 얻어가요. 나중에 학기 말 때 보면 정말 잘 배웠어요 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르쳐 주질 않았는데 라는 생각을 속으로 할지언정 그 친구들은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간에 낙오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안 맞아서. 잘 못 따라와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어느 정도 해온 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하는 걸 바탕으로 하는 수업인데 그 전날 음주 가무를 즐겼거나 준비가 안 돼 있다, 수업 준비가. 그러면은 별로 안 좋아하는 소재거나 이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는 거지? 뭐 이러면 이제 집중이 안 되면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장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네. 요즘에 유행하는 그 코딩 교육도 네. 여기에 속한 것 같아요. 기존의 학교에서는 소프트웨어나 코딩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지 않았는데 요즘에 코딩 교육을 도입하는 그런 나라들도 많고 우리도 좀 하고 있어요. 네, 도입을 하고 일부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거기에 주입식 교육에 학원 가야 될 과목을 왜 더 늘리느냐 반대도 많지만 이 코딩이라고 하는 게 여러 지적인 활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이제 높습니다. 네, 이 코딩이라는 게 결국 컴퓨터 언어를 배우는 개념이던데 이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해야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건 코딩 교육은 컴퓨터 언어를 배우는 교육은 아니다. 그것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저도 100% 저도 동의합니다. 코딩 교육은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배우는 거고 그 과정에서 컴퓨터의 특징인 알고리즘, 논리적 사고와 시뮬레이션, 모의하는 방법을 추가하는 것뿐이다. 컴퓨테이셔널 띵킹이 그렇죠. 네. 컴퓨터적 사고 방식을 좀 배워서 컴퓨테이셔널 띵킹이 원래 더 적합한 용어입니다.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도입하자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흔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다 컴퓨터적인 알고리즘을 조금만 도입하자 이런 의미로 해석하죠. 그러면 사람 방식으로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고민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고 앞으로는 컴퓨터를 활용할 일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그렇죠. 예, 근데 문제를 사실 그 점수를 비교해 봤으면 좋겠는데 문과 학생들이 아마 더 높은 성취를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프로그래머 중에서 문과 출신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학원에서는 뭘 가르치시나요? 라고 했을 때 네. 뭐 막 코딩 뭐 저희는 기법들 C언어 뭐 가르치고요. 막 이러면은 이제 이거는 좀 수준이 낮은 학원일 거예요. 왜냐하면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논리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이렇게 논리적인 학생으로 키워줄 겁니다라고 하는 학원이 있다면 그건 코딩에 대한 핵심을 제대로 알고 있는 곳이거든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 자체적으로 완벽하게 오류 없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의 완전한 세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완전한 세계를 만드는 작업이 소설을 쓰는 거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언어의 논리성을 이렇게 갖추는 거하고도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뭐 인문계다, 이공계다 이런 거 구별할 필요 없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 교수님 앞에 서두에서 교실의 모습은 거의 뭐 150년 넘게 변하지 않는 걸로 봤지만 해외에는 교실을 아예 없애거나 뭐 형태를 좀 바꾸는 건 있고 네, 교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덴마크의 그 코펜하겐에 있는 웰스타트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그 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의 형태를 마구 바꿀 수가 있게 만들어놨어요. 모두가 다 같은 시각에서 다르게 볼 수 있게 동등하네요. 네, 그리고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내가 선생님 입장일 수도 있고 학생의 입장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식의 공간을 깨부시는 실험들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강의실도 이제 계단식 대형 강의실에서 마음대로 책상을 바꿀 수 있는 책상으로 바꿔나가고 우리 있고. 막 줄 맞히는 세대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네. 줄 틀리면 혼나잖아요. 줄반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21세기에는 안 맞다라고 그런 생각합니다. 학교 한번 다녀보고 싶네요. 일본에는 네. 아예 저런 물리적인 공간 자체를 없애버린 학교도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 레디 플레이어 원 네. 아시죠? 거기에 이제 VR 고글을 쓰고 사이버 세계에서 학교를 다니고 수업을 듣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일본이 2016년에 N 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을 개교를 했어요. N 고등학교의 N은 뭐 뉴, 새롭다, 네트워크. 넥스트, 다음 세대다, 네트워크다 뭐 이런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 N 고등학교의 특징은 학생들의 자율권이 굉장히 높고 굳이 학교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VR 고글을 쓰고 자기가 수업에 참여를 해서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그 자료들도 보고 입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간표도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짜서 수업을 듣고 이를테면 재택근무처럼 재택 그렇게 수업 되는 같은 거죠. 개념인데 네. 이렇게 스스로 잘하는 아이들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고 미래의 어떤 교육의 모습인 것 같긴 한데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좋은 점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글쎄요. 제가 학교에서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공간과 위치에 대한 제약을 없앤다는 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AI 교육이다. 만약에 교수가 AI고 거기에 선생이 이제 학생과 이렇게 같이 1대1로 한다고 했을 때 그 교육이 거의 바람직하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학교에서 이 지식만 배우는 것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팀 플레이도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거는 우리가 학교에서 사실은 우리가 교과서 외에 배우는 많은 것들이 사회적 사회성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같이 모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도 우리가 텍스트로 나온 이제 책이 디지털 책으로 바뀌어질 거라고 하지만 여전히 공존하고 앞으로도 텍스트가 남아있을 것처럼 지금 형태의 교실은 남아있을 거다. 저는 학교에서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려 보라고 하면 선생님이 잘했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야 뭐 이거 내 거야 하면서 몸싸움을 했던 그런 것도 남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VR 같은 걸 쓰고 그냥 혼자서 네. 아무하고도 이렇게 접촉을 못한 채로 있으면 어느 날은 굉장히 슬퍼질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어쨌든 교육 방법이 미래에는 계속 바뀌고 또 학교 뭐 교실의 형태가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사라지게 된다면은 뭐 학교라는 개념도 상당히 약해질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은 막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나올 정도로 학벌주의가 심하지만 이런 학벌 중심인 것도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는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어제 신문 기사 봤는데 대학 졸업하고 놀고 있는 학생이 34만 명이라고 하던데요. 요즘 취업이 너무 안 네. 돼요. 그렇다고 했을 때 대학 나온다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마 스카이캐슬에서 스카이라고 하는 말들도 그런 메타포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미래학자 중에 토마스 프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10년 후에는 전 세계에 있는 대학의 절반이 문을 닫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학생들이 대학에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주입식으로 계속 교육하다가는 세상에 나갈 사람들을 준비 못 시키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2030년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거의 뭐 1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대안으로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수업을 하는 학교인데요. 이 미네르바 스쿨의 그 신입생들이 신청서를 냈을 때 경쟁률이 100대 1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죠. 이게 하버드 같은 유수한 대학교보다도 훨씬 더 경쟁률이 높은데 왜 인기가 많을까요? 일단은 그 미네르바 스쿨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네. 앞으로 뭐가 있을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배우는 방식도 좀 다르게 한 거예요. 강의실이 없어요. 모든 온라인 매체들 또는 멀티미디어 기기들로만으로 수업을 해요. 그리고 캠퍼스가 없다라는 것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 있도록 캠퍼스를 옮겨 다녀요. 기숙사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세계 여러 나라에 기숙사를 두고
거길 돌아다니게 만들어요. 그 7개 나라 정도가 있는데 우리 서울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문화와 그 지역의 사람들을 익히게 만드는 걸 언어 연수 표시하는 같은 거를 가듯이. 언어도 중요하고 문화, 특히 전 세계인과 공유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 라는 목표를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이제 졸업생이 나올 텐데 이제 네. 나올 때가 됐어요. 이미 글로벌 IT 기업들이 다 채용을 하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네. 뭐 현상을 그러하더라도 여기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네. 앞으로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선 미래 기술을 효과적으로 잘 가르쳐줘야 된다. 우리나라도 미네르바 스쿨 같은 게 좀 정착을 할 수 네, 있을까요? 우리나라 대학교의 사이버 수업들의 특징은 네. 똑같은 영상을 찍어놓고 그걸 수십,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똑같이 적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근데 미나르바 스쿨은 동영상 수업을 하지만 정말로 실시간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대학이 그 방식을 따라가려고 하면 조금 더 학생마다 개별적으로 지도해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여건상 쉽지는 않습니다. 네. 아마 지금 현재 그 안착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공간의 위치를 제약을 없애는 사이버 대학이나 무크 형태는 앞으로 굉장히 유망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잠시 설명하셨는데 그런 거 중에 하나가 무크라는 그렇죠, 무크. 온라인 강의 아닙니까? 네.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 강의? 예, 받아보기도 하고 지금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수업 때 이용해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은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무크는 온라인 강의예요. 네. 1대1 온라인 강의라서 자기가 필요할 때 보면 되고 필요한 장소에서 편한 장소에서 보면 되고 뭐 반바지를 입던지 뭐 머리를 누워서 안 보든지 깎던지 앉아서 보든지.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진도 체크는 좀 해줘요. 들었구나. 그래갖고 뭐 들었니? 그러면서 이제 거의 토의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효율 면에서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반복 학습 면에서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수업을 한 번 듣고 그냥 쑥 지나가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되감기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다시 뭐였지? 다시 듣고 모르면 다시 듣고 뭐 이러다 보니 모르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팔 수 있는 기회도 줄 수가 TV에서 있어요. 물어보기도 뭐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왠지 나만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쑥스럽기도 하고. 저 질문을 못 던지는 네. 질문도 문자로 해요. 질문도 텍스트로 하면 이거 안 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마음속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텍스트는 잘 되거든요. 근데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1대 다수가 좀 더 편하지 않아요? 일대 다 다수가 챙겨야 되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요. 네. 반복적인 말을 이번에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똑같이 하려면 사실 좀 죄책감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계속 똑같은 말을 해도 되나? 그런데 그런 거를 온라인으로 하나 녹음해 놓은 다음에 너 봐와 내일까지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더 창의적인 얘기들만으로 수업을 채울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수업 시간 자체가 익사이팅해져요. 재밌어지고 흥미로워져요. 또 무크라고 하는 게 이 단순히 동영상으로 찍은 것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오픈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 학교를 다니건 안 다니건 네, 반드시 상관없이 학생이 아니더라도 유명한 대학의 유명한 강의를 들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식 확산에 도움이 되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연령층 상관없이 네. 이렇게 장소와 어떤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다면 교육 격차도 좀 사라질 것 같아요. 결국에는 교육의 민주화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보편적인 교육, 학벌이 왜 생겼냐를 곰곰이 되새겨보면 좋은 선생님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좋은 교육을 받고 나와서 그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한 인재가 될 거다라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좋은 선생님들의 강의를 누구나가 들을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학벌의 단점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 쉽게 말해 외국에 애를 공부시키는 것 자체도 비용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되는 일들인데 이걸 좀 줄일 수 있다. 자, 이렇게 교육 방법도 바뀌고 있지만 요즘에 교실 한번 가보셨어요? 초등학교 교실? 초등학교요? 네. 많이 가보셨어요? 네, 가보면은 너무 풍경이 완전히 바뀐 게 선생님 자체도 뭐 분필로 필기를 한다기보다는 공개 수업 같은데 모니터를 통해서 아이들이 가르치고 아이들 역시 발표 수업을 하는데 PPT를 이용해요. 초등학생들이. 그렇죠. 요새
우리 한국에서 가장 핫한 산업 분야 중에 하나가 아동 교육 산업입니다. 네. 이쪽이 종전에는 이제 학습지 뭐 중심으로 되어 왔었는데 요새 그쪽들도 이러한 새로운 정보 기술 변화 때문에 되게 많은 변화를 꿈꾸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들 중에 하나가 VR을 교육에다가 접목시키는 쪽도 지금 굉장히 핫하게 아마 벤처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미술 교육에서 VR을 가지고 사용해 봤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미술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를 느끼고 아, 그럼 이걸 쓰고 이제 뭐 그렇죠. 작품들을 만져본다든가 돌려본다든가 직접 여기 페인트가 사이버 페인트 같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려본다든가. 쓰고서 본인이 공간에다가 그릴 수가 있는데 그리면 바로 그것이 뭐 3D로도 바뀌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유화를 쓸 수도 있고 수채화를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본인이 직접 해보는 좀 거죠.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림 그릴 때 사실 학교에서 기껏 제일 큰 그림 그려봤자 사절지인데 이제 그렇죠. 거의 벽면 전체에 그려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크게 그린 집인데 그 집이 이제 축소가 돼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뒤에 숲을 또 그리면 그 비율에 맞춰서 숲이 또 들어가고 네, 하지만 이걸 벗으면 나한테 그림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건 감수해야 돼요. 프린트아웃 돼서 주는 거죠. 네. 아, 프린터에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자기 작품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뭐 또 아이들한테 약간의 시상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동기를 북돋아 주는데 그냥 저는 참여한 아이들의 표정을 봤을 때 굉장히 재미있어 하는 걸 느꼈다. 교육은 결국 재미있게 가야 되는 거니까 저는 몇 년 내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구글에서 내놓은 익스페디션이라는 게 있어요.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겁니다. 네. 특히 VR, 고글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데 네. 체험을 통해서 뭔가 더 교실 밖에 있는 것을 배워라의 경우인데 그거를 실시간으로 교실에서 해보는 거예요. 고글을 써보고 첨성대도 보고 건물도 뭐 만져보고 그런 체험을 해보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체험을 바탕으로 이제 또 교육 프로그램들이 더 나아가요. 얘를 너 봤지? 그럼 우리 본 걸 갖고 또 얘기해보자. 뭐 이런 식의 체험형 학습을 시도하는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미래 하면은 로봇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미래에는 뭐 로봇 선생님이나 AI 선생님도 전 나올 것 같거든요. 그 AI를 활용하는 것은 많이 시도되고 있어요. 현재도요? 네, 현재도 많이 시도되고 있고요. 일본이 좀 앞서가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보조 교사로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 AI가 더 지향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1대1 학습이에요. 그 단순한 어떤 지식을 학생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사람마다 다 특성이 다르잖아요. 네. 그 사람에게 맞는 교수법도 다 다를 거고 그랬을 때 AI를 쓰면 이 학생들에게 맞는 교수법의 교육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교수법의 보조 도구로 사용하려는 식으로 실험이 많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그 AI를 아예 그 말씀하신 대로 1대1 학습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예측까지 해줍니다. 어떤 예측이요? 어떤 학생이 문제를 풀었는데 이제까지 이렇게 성적이 나왔다. 그러면 그 학생이 다음번 시험 볼 때 무슨 문제를 틀릴 건지 미리 알아요. 그러니까 성향을 이제 파악하고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반복 학습을 시켜줍니다. 김주영 선생님이네요, 거의. 네. 선생님은 믿고 가시는. 교육적으로 좀 효과가 좀 있습니까? AI 선생님?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난이도의 조절이라고 하는 측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결국 사실 저희 어렸을 때도 아이템 풀이라고 해서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맞으면 몇 번으로 가고 틀리면 몇 번으로 가고. 아이템 풀 저도 했어요. 이건 사실 행동주의에 근거한 교육 방법인데요. 이게 어떤 측면에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면 공부를 할 때 피드백을 주면 학습이 잘 된다. 그런데 이제 난이도를 맞추는 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해요. 요새 아동학습, 그 아동산업 우리나라의 큰 기업체 중에서 획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같은 학년 애들에게 학습지를 나눠주고 채점한 결과가 무궁무진하게 쌓여 있어요. 이 데이터가 지금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네. 이건 엄청난 변화가 올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는 AI 선생님은 나하고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울 거다. 전 세계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의 강의를 다 공유할 수 있다라는 교육 민주화에 도움이 될 거다. 네. 틀림없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벨상 수상자가 얘기했어요. 자기는 운이 좋았다. 왜 그러냐니까 자기보다 공부 너무 잘했고 진짜 천재인 친구가 A 학교를 가고 자기는 B 학교를 갔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는데 B 학교를 간 이 사람은
이 교수도 노벨상 받았고 본인도 받았고 이 사람의 제자도 받았다는 거예요. 3대에 걸쳐서. 그렇다는 얘기는 그 랩에서 그 실험실에서 흘러가고 있는 연구 윤리나 또 어떤 태도의 문제 또 모험 정신 이런 거는 사이버나 AI 선생이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오프라인 학교가 계속 존재해야 할 수뿐이 없는 이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정을 북돋아 준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설득을 한다든가. 뭐 진로를 상담할 때 나를 정말 걱정해주고 조언해 주는구나 하고 그게 좋다니까 너도 그렇게 공부해라 하는 거는 다르죠. 네. 네. 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에듀테크. 그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도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교보제를 비롯해서 공간, 수업 외적인 거죠. 수업을 도와주는 것들이 많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인재들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습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빠르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보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얘기를 해야겠죠. 콘텐츠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바꿔나가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것이고 그 가르침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동의, 이런 인식,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듀테크가 간다고 했을 때 모든 학교가 VR로 다 가고 이런 식의 거는 곤란하겠다. 회기로는 조심해야 된다. 그 점에선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보하고 관련해서도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철학자인 움베르토 에코가 한 얘기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쓸모 있는 정보를 찾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뒤져보면 별의별 이야기와 내용들이 다 있는데 그중에서 무엇이 맞는 얘기고 무엇이 도움되는 얘기인지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선별해서 가져다주는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큐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정보 큐레이션을 앞으로 더 많은 회사들이 등장을 해서 원하는 정보를 눈앞에 탁탁 가져다주는 서비스를 할 건데 문제는 이렇게 가져다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개인의 창의성이나 개인의 노력 같은 거는 또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기술이 마냥 발전하는 것이 교육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의문들을 한번 가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진화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우리는 왜 이 시대에 유독 교육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최근에 가장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알파고의 명령을 따라서 바둑을 둔 아자황. 네. 가만히 앉아갖고 표정의 변화도 없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러니까 로봇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인간. 로봇 같은 사람. 이거는 창의적인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돼서 선택하고 움직이는 인간이 창의적인 인간이 아닐까. 앞으로 AI 시대에. 그렇게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보였던 예서의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아자왕과 같은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알파고에게 명령을 내리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가려고 할 때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교육이 필요하겠다. 바로 그런 터닝 포인트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제까지는 교육이 재미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AI가 쫓아오지 못하는 혹은 로봇이 쫓아오지 못하는 인간만의 특성이 뭐냐? 노는 거거든요. 인간은 정말 노는 데는 별의별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습니다. 노는 게 제일 좋아. 네, 그래서 이 재미라고 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노는 거라고 하는 이 요소를 잘 결합을 시켜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콘텐츠를 만든다고 하면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교육을 100년지 되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교육에 대한 어떤 관점도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임 기자님은 노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 것 같고 교수님은 한 줄 평을 한다면 교육.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 주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결국에는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국에는
교육의 목적이고 그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목표로 하게 되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배워야 산다라고 평을 하고 싶어요. 미래가 온다고 해서 갑자기 이제 덜 배워도 되는 세상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배우는데 이제 어떻게 배우느냐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과도기에 있으니까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조차 배워야 되지만 결국엔 미래에도 배워야 산다. 라는 말이 통할 것 같습니다. 배워야 산다. 저는 어른들이 좀 너그러워져야 하는 건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전 국민이 과학 덕후가 되는 그날까지 과학의 참재미를 선사하는 속닥속닥 미래 접속 4.0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내용,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접속입니다, 접속. 잊지 않고 늘 접속을. 네. 어떻게 하면 패셔니스타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색상의 채도나 명도에 조금 차이를 두는 톤온톤 코디라고 하거든요. 그런 얼굴과 몸이었다면 패션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조금 작은 크기의 컬러가 있는 셔츠를 고르시는 게 훨씬 좋거든요. 야, 와. 인형 수리하듯이 옷을 바꿀 수가 있네요. 네. 궁금한데 어떻게 나왔을지? 35% 정도